여러분은 혹시 휴대폰 통신사를 SK텔레콤에서 KT나 LG U+로 한 번이라도 옮겨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이 세 회사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통신 시장에 새로운 이동통신사가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권세 있는 양반 세 집안이 대대손손 마을을 나누어 다스렸던 것처럼 세 회사가 시장을 지배해왔죠.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라는 이 세 거대 기업이 한국 통신 시장을 완벽하게 3등분하여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견고해 보였던 독점의 성벽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지구 궤도 위 우주에서 직접 쏴주는 이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한국에 상륙한 것입니다. 작년 12월 4일에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장비 가격은 55만 원이고 매달 8만 7천 원의 요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 통신사들보다 속도는 다소 느리고 가격은 훨씬 비싸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싸고 느려도 좋으니 일론 머스크에게 돈을 주는 것이 기존 통신 3사에게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분노 섞인 목소리들입니다. 도대체 왜 한국의 소비자들은 이토록 기존 통신사들에게 등을 돌리고 우주에서 온 낯선 서비스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밑바닥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고 한국 통신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 여러분은 현재 KT가 본업 외에 무엇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정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고속 인터넷이나 오지 통신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호텔 사업에 있습니다. 통신사가 호텔로 돈을 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 재무제표에 나타난 숫자를 확인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KT의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라는 기업을 살펴보면 호텔 사업 부문의 매출이 2020년 기준 297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뒤인 2024년에는 그 매출액이 2142억 원으로 뛰어오르며 무려 7배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통신회사가 어떻게 이토록 단기간에 거대한 호텔 재벌로 변신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은 바로 땅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화를 걸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화국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전국 도심 노른자 땅마다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는 냉장고만큼 컸던 거대 교환기 장비들이 이제는 작은 노트북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장비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들자 도심 한복판에 위치했던 그 넓고 거대한 전화국 건물들은 더 이상 본래 용도로 필요 없게 되었죠. 남겨진 이 노른자 위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KT는 그 자리에 통신시설 대신 화려하고 높은 특급 호텔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대문의 노보텔부터 강남의 안다즈, 그리고 송파의 소피텔과 명동의 르메르디앙까지 우리가 알 법한 유명 호텔들이 모두 KT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왜 통신회사가 본업인 통신망 투자 대신 호텔 사업에 열을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허탈할 정도로 간단한데 굳이 힘든 통신기술 투자를 하지 않아도 경쟁자가 없어서 돈이 저절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슈퍼마켓이 딱 하나뿐이라면 주인이 매장을 청소하거나 물건을 새로 들여놓지 않아도 손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곳에 가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독점적인 이익을 지켜주는 강력한 성벽을 해자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모트라고 표현하여 적의 접근을 막는 물길을 뜻합니다. 한국의 통신 3사는 지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새로운 경쟁자가 절대로 건너올 수 없도록 이 해자를 깊고 넓게 파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주하기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인 오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오지 상용화에 성공했다며 정부와 통신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모든 신문과 방송 매체에서는 LTE보다 20배나 빠른 속도이며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한다고 광고를 쏟아냈습니다. 원격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초저지연 기술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들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엄청난 통신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오지 요금제로 바꾸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그 20배 빠른 속도를 제대로 체감해 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비싼 요금을 내면서도 기존 LTE를 쓸 때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결론은 통신사들의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유플러스에게 총합 336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광고에서는 속도가 20GBps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측정된 평균 속도는 0.8GBps로 광고의 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광고해서 차를 샀는데 실제로는 시속 12km밖에 안 나오는 꼴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단순히 과장 광고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소비자를 기만한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규정해야 할까요? 오지 속도의 핵심인 28GHz 주파수 대역에 얽힌 더 기막힌 이야기가 있으니 이제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진짜 빠른 오지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주파수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고속도로인 28GHz 대역이 필수입니다. 이것을 도로에 비유하자면 기존 주파수는 좁고 막히는 왕복 2차선 도로이고 28GHz는 시원한 왕복 10차선 고속도로입니다. 통신 3사는 2018년에 정부로부터 이 황금 주파수 대역을 무려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거금을 지불하고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년 안에 전국에 기지국을 각각 15,000개씩 성실하게 세우겠다고 정부와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뒤의 결과는 처참했는데 SK텔레콤은 1,650개를 지어 목표치의 고작 11%만 달성했습니다. KT는 570개, 그리고 LG유플러스는 842개를 짓는데 그치며 약속했던 수치에 턱없이 모자란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학교 시험으로 따지자면 10점대 점수를 받은 셈이니 이는 명백한 낙제점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대놓고 저버린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정부는 2022년 말부터 3사 모두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통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조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산 주파수를 왜 기지국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고 포기했는지 그 내막을 알면 더욱 허탈해집니다.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게도 돈이 안 되기 때문인데 기지국 하나를 세우는 데 들어가는 수억 원의 비용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15,000개의 기지국을 세우려면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 돈으로 호텔을 짓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주범 중 하나인 단통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에 대해 상세히 짚어볼 시간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법은 2014년에 보조금 투명화를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통신사들이 새 고객에게는 100만 원을 주고 단골에게는 10만 원만 주는 불공평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이 앞서 있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하면 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좋은 조건을 찾아 통신사를 옮기지 않게 되었고 시장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법 시행 전에는 번호 이동 건수가 1,100만 건이 넘었지만 2022년에는 450만 건으로 줄어들며 60%나 급감했습니다. 경쟁이 사라진 빈자리는 통신사들의 은밀한 담합으로 채워졌는데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통신 3사의 직원들은 매일 서로의 번호, 이동 수치를 공유하며 보조금을 줄이자는 검은 거래를 모의했습니다. 동네의 치킨집 사장님들이 몰래 만나 가격을 15,000원으로 통일하자고 합의하는 것과 같은 이 담합은 시장을 병들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고 작년 7월에 통신 3사에게 963억 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SK텔레콤 388억 원, KT 299억 원,
LGU+ 276억 원이라는 막대한 벌금이 매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반성은커녕 정부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년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온 단통법은 결국 수많은 비판 속에 작년에 폐지되었지만 남겨진 상처는 너무나 큽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운 통신사를 만들어 경쟁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당연한 의문이 드실 텐데, 그 시도는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4년 초에 스테이지 X라는 컨소시엄이 야심차게 제사 이동 통신사에 도전장을 던지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놀자와 더존비즈원 같은 유명한 기업들이 뭉쳐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써내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고, 같은 해 7월 30일에 자본금 확보 문제로 인해 제사통신사 선정은 전격 취소되었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자들이 약속한 돈을 내지 않으면서 건실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8번째 실패인데,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기업이 도전했지만 한국 통신시장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 매번 실패할까요? 통신사를 설립하려면 전국에 수만 개의 기지국을 세워야 하며 여기엔 수조 원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수천억 원의 주파수 비용과 거대 마케팅 비용까지 감당하며 이미 시장을 점령한 3사와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 값비싼 장비를 갖추고 수년간 훈련했지만 막상 정상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상황인 셈입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자가 좌절하고 있을 때 저 멀리 지구 궤도 밖 우주에서 혁명적인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으니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땅 위에 기지국을 세우는 기존의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우주에서 직접 신호를 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지구 550km 상공에 수천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안테나를 가진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통신사가 전국 팔도에 수만 개의 편의점을 짓는 방식이라면 스타링크는 하늘에서 드론으로 물건을 떨어뜨려주는 방식이죠. 현재 한국에서 스타링크를 이용하려면 안테나 장비값으로 5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는 최신형 노트북 가격의 절반 수준입니다. 여기에 매월 8만 7천 원이라는 적지 않은 요금을 내야 하며 속도는 5G 서비스보다 느리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기만 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비싸고 느린 이 우주 인터넷 서비스에 이토록 열광하며 환호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 가계의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4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계 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1위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 중에서 통신비로 나가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지불하는 비용에 비해 서비스의 품질은 어떤지 돌아보면 오지 광고에서 약속했던 20배 빠른 속도는 없었습니다. 핵심 기술인 28GHz 투자는 외면당했고 통신사들은 번호 이동 담합을 통해 정당한 경쟁조차 회피해왔습니다. 한 명의 고객이 1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통신비를 냈다고 가정하면 그 총액은 무려 1,560만 원입니다. 이는 소나타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거금인데 과연 그만큼의 가치 있는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까요? 한국 소비자들의 가슴 속에는 지난 30년 동안 독점 체제 아래에서 쌓여온 깊은 불신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타링크라는 새로운 선택지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타링크를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독점 체제의 균열을 내는 복수의 도구로 여깁니다. 너희가 30년 동안 우리를 무시했으니 이제는 우리도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셈입니다.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내려가고 서비스의 품질은 올라가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일본에서도 라쿠텐 모바일이라는 제사 통신사가 등장한 이후 기존 거대 통신사들의 요금이 대폭 인하된 사례가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당장 통신 3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언제든 우주로 떠나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스타링크가 준비 중인 가장 파괴적인 기술인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혁신에 대해 주목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55만 원짜리 전용 안테나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기술이 완성되면 일반 스마트폰으로 위성 신호를 직접 받습니다. 별도의 장비 없이 우리가 쓰는 휴대폰 그대로 하늘에 있는 위성과 직접 연결되어 통신이 가능해지는 마법 같은 일입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나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오지에서도 휴대폰을 꺼내기만 하면 신호가 잡히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육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먼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도 이제는 통신 두절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서 위성이 직접 신호를 쏴주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도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가족과 영상통화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죠.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순간 기존 통신사들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국망 기지국 인프라는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전국 구석구석에 수만 개의 기지국을 세워놓았던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대한 위기입니다. 물론 아직은 기술적 보완이나 우리나라의 까다로운 주파수 규제, 그리고 기존 통신사들과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통신의 패러다임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거대한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핵심만 요약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신 3사는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시장을 안정적으로 분할하며 경쟁 없는 독점의 단맛을 누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지 서비스의 과장 광고로 인해 336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정부로부터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번호이동 보조금을 담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대가로 963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진짜 빠른 오지 속도를 위해 필요한 28GHz 주파수는 2조 원이나 주고 샀음에도 투자를 안 해서 결국 취소당했습니다. 본업인 통신망 고도화에 힘쓰는 대신 도심의 알짜배기 전화국 부지들을 개발하여 화려한 특급 호텔들을 짓는데 열중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려던 8번의 시도는 너무나 높은 진입 장벽과 막대한 자본력의 한계에 부딪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땅 위의 장벽을 비웃듯 우주에서 내려온 강력한 경쟁자 스타링크가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타링크는 비록 가격이 비싸고 속도가 느릴지라도 수많은 한국 사람이 응원을 보내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 선택의 문제를 넘어 지난 30년간 이어진 독점 체제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자 변화의 요구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은 결국 기업의 홍보가 아니라 깨어있는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한국통신 시장의 뒷이야기와 경제 정보가 여러분의 합리적인 경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보통의 경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흥미진진한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